이은주 의원이 2019년 8월 4일 LA에서 가진 톡 콘서트 나는 왜 싸우나라는 주제로 그의 정치적 소신과 최근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잘못된 국내 정치와 한미 관계,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재론하며 발생한 일본과의 관계에 따른 짧은 외교적 안목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의 붕괴만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출마해서 광명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은주 의원은 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을 거치며 탈당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정치적 변신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이날 톡 콘서트 내용을 1, 2부로 알아본다. 저도 어린 시절을 미국은 아닙니다만 전 싱가포르 교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싱가포르로 가서 그때만 해도 79년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매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희망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코리아라는 나라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얘기가 너는 일본인이야? 아니면 중국인이야?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근데 또 동남아는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인인 줄 알고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굉장히 호감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저는 초등학교 때 싱가포르를 갔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매우 나쁜 나라고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외국 나가서 보니까 웬걸 나쁜 나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유명한 나라더라. 잘 나가는 나라더라. 그리고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뭔지 애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더라.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한 몇 년 동안 거기 살면서 아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제가 외국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나라는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강해야 된다. 그래야 밖에 나가 있는 교포들도 행복하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 한국 관련 교포라는 게 결국에는 다 우리가 한국이 잘 나가야 한국 관련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모든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LA도 한국 경제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야 LA의 경제, 특히 코리아타운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조국이 얼마나 잘 나가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을 우린 항상 봐야 된다. 그런데 맨날 보면 우리나라는요. 남북 한반도만 맨날 뚫어지게 보고 맨날 그 한반도 지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정세하고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져서 살고 싶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저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처럼 살고 싶어. 우리도 저기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처럼 살고 싶어. 우리도 미국 저 위에 캐나다 이런 데 시골 같은 데서 사는 것처럼 아니면 저기 호주에 시골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적당히 살아도 먹고 살 게 많고 아무도 우리를 안 건드리고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을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불행히도
정말 강대국들이 눈을 부라리고 호시탐탐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의 운명은 어떠냐? 우리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국제 정세에 밝아야 돼요. 어떤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저 나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뜬 눈을 새면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불행히도 정말 프랑스나 이탈리아 저런 데는 제가 보니까 별로 열심히 일하지도 않던데 그래도 조상이 남겨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직도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에 해먹었던 게 많아서 여전히 잘 삽니다. 근데 우린 뭐죠? 뭐 물려받은 게 있어요? 뭐 땅에서 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주변은 난리잖아. 눈을 부라리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이 우리도 그냥 저 캐나다나 호주처럼 그렇게 적당히 살자. 야, 인생 뭐 있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존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아서는 생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적당히 인생 뭐 있냐 하고 살다가 말이지. 그나마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이 번영하는 대한민국마저 다 말아먹고 우리 아이들을 노예 신세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냐 지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을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고 제 유튜브에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절대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 혹은 남북 관계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봐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 대한민국 남한은 어떻게 보면 1940년대 그때 우리 독립된 직후를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그 시절에 38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딱 끊어졌습니다. 공산화의 큰 흐름을 막은 것이 바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합작을 했으면, 남북 합작을 했으면 그때 공산주의하고 원래 정권하고 합작한 수많은 동구권과 동구 유럽과 중국과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됐죠. 우리도 공산화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우리가 원하는 이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인 옵션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대에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공산화를 막았다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번에 다른 여러 가지 약점들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화를 막고 그 시뻘겋게 물들어가던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끄트머리에 극동해서 막아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니까 우리의 전략적 가치는 이 냉전 시대에서 엄청났겠죠. 우리의 전략적 가치, 항상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전 세계의 관점에서 봐야지 절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보았을 때 그 당시 패권국이 어딥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죠?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었지만 소련은 이제 갔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최전선에 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략적 가치였던 겁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그게 고맙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최고로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정세에 밝았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것을 10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것을 활용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원조들을 받아냈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뭐냐, 바로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인데, 일본하고의 이 수교는 뭐냐 하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계속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방 우방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체제의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서 자꾸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극동의 방어선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동남아하고 일본도 빨리 화해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일본이란 땅이 어쨌든 미군정 이후에 미군의 병참기지화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군이 상당 부분이 후방기지로서 일본을 쓰고, 일본이 태평양의 어떤 입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꾸 한국이랑 사이가 나쁘고 동남아랑 사이가 나쁘고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쑤셔가지고 빨리 화해하라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해를 하면서, 그 화해를 하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이 세계 정세와 전략을 꿰뚫어 본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우리의 이익을 찾아내자. 그럼 뭐냐? 우리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빈털터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빈털터리가 사업을 하려면 자본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데 누가 빌려줘요? 신용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려오든 그냥 거저받든 신용이 있는 데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든 배를 만들든 기계를 만들든 뭘 만들든 이 기본적인 제조업의 가장 근간이 뭐냐? 철입니다. 철. 철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철을 만든 거예요. 무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해운이에요. 해운이 바로 핏줄이거든요. 핏줄이 없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 해운의 물류를 장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을 투자를 한 거예요. 제철 공장을 세우고 해운 산업을 투자를 하고, 땅에서 물류는 뭐냐?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기업에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이지?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이 경제인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저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사실은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과거의 인물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뭐 군사 정권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한 사람도 아니고, 제 또래에서 봤을 때는 민주화 운동에서 뭐 어떻게 했든 말든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분의 업적을 본다면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룬 이 위대한 업적은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거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죠. 지금도 아직도 살아계신 민주화 세력들, 특히 그 중에서 반체제 민주화 세력들, 그분들은 말이죠, 심심하면 헐뜯어요. 과거에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을. 전 또 어떤 면에서 또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세대가 이제는 전면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역사를 지나간 역사의 한 그것으로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한테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싸웠던 놈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의 옛날 분풀이를 하는 정치를 하고 앉아있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그 청구권 협정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강제징용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쨌든 우리가 국권을 잃은 사이에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고통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분들한테 마무리를 해야지. 자꾸 비굴하게 자존심 상하게 그럴 일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화가 돼서 지금 일본하고 아주 큰 지금 충돌이 일어났는데, 제가 아까 왜 세계 지도를 얘기했냐? 단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미국은 지금 중국을 가장 큰 어떤 전략적 상대로, 그죠? 경계를 하고 있죠. 중국의 전체주의나 저런 어떤 패권적 저런 행태들이 더 확장되었을 때를 아마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과거에 개혁 개방을 하던 그 당시의 중국과 달리 지금의 중국은 매우 패권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가, 특히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보면 정말로 끔찍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짜면서 우리 보고 참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 경계선에 우리가 있었던 그 전략적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는 거기 참여 안 할 거야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참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일본이 중요해진 거예요. 한국이 제대로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본에 확실하게 일본이 극동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영일동맹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같이 한일 동맹으로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우리가 이 와중에 또 뭔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리석게도 세계 정세를 보지 않고 북한에 매몰돼가지고 차버렸어요. 중국의 맹목적인 친중 사대주의에 젖어서 그것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어요? 북한 핵이 당장 우리 목을 겨누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 안 해. 누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들은 같은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사파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유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해서 맹목적인 주사파적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 제재가 최후의 지렛대인데, 우리가 비핵화 핵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군사적 전략과 경제적 전략이 있는데, 우리 경제적인 전략이 안 먹히면 남는 게 뭡니까? 군사 전략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면 북한이랑 어떻게 해야 돼? 경제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제 제재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가장 절박한 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안 통하면 전쟁밖에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또라이들이, 이 또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완화를 외치고 다니네. 근데 이 서방의 동맹국들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등등등 쫙, 우리 여러분 잘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서방국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부터 아주 끈끈한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영국이 출격을 하고 프랑스가 출격을 합니다. 그걸 잘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의 기조하고 달리 무슨 그 제재 완화, 참 진짜 콧방귀 낄 일입니다. 진짜로 저는 정말로 답답한데,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유럽을 돌아가고 나서 그 유럽의 정상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저 코리아 저거 큰일 났다. 응? 어쩌면 좋냐? 야, 미국,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나한테 와갖고 이러고 갔는데 저게. 근데 보니까 온 나라 돌아다니면서 저러고 있네. 저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인가 아니면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응? 에이전트는 정보원이란 뜻이에요. 정보원은 점잖은 얘기고 더 적나라한 얘기 있죠. 제가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서방 언론들이 얘기를 합니다. 매신들이.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일본하고의 지금의 문제를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말이에요. 그냥 저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미국하고 얘기 안 됐겠어요? 다 됐어요. 그리고 저게 뭡니까?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을 근거로 한 겁니다.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 그 불화수소나 이런 가스들이 독가스로 쓰이는데 그 독가스 화학무기로 쓰이는 것이 의심되는 유출이 한국에서 100몇십 건이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는 네가 동맹인 줄 알고 믿고 그것을 혜택을 줘가면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시켜 줬는데 지금 보니까 못 믿겠어 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나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히 쫑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기에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거죠.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형님 우리가 대신 손봐줄게. 한번 지켜봅시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고 있냐?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냐? 그냥 단순히 일본의 우리나라의 경제 무슨 갈등? 무슨 불매운동?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일본이 옛날에 100년은 전에 영일 동맹을 맺고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가 눈을 부라리면서 싸우는 와중에 우리는 아간파천이나 하면서 그나마 정신 있는다는 사람들이 물산 장려 운동이나 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아래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국권을 상실하던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해상에서 아시아 공해상에서요. 북한의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 환적 선박을 단속하기 위해서 7개 국가가 미국, 일본, 호주를 비롯해서 7개 국가가 합동 단속을 하고 있어요. 해군들입니다. 해군들. 그 합동 단속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속을 했더니 한국 선박이 적발이 됐어. 이런 상황에서 이 7개 국가인데 미국이 여기 맨날 와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7개 국가의 단속 활동을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주도할 것 같습니까?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일본은 사실은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의 패권국이 돼가고 있어요.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국-일본 관계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실은 이 징용 배상 판결의 문제는 그냥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에 불과해요. 그냥 계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러한 전 세계 정세와 전선이 그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진영 배상 판결도 풀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이대로 낭비를 하고 이것이 이러한 구도가 굳히기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전략적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사시에 저쪽 편에 설지도 모르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믿고 함께 싸울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서는 것이 우리한테 이롭겠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와서 중국 편에 선다 한들 중국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역사가.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동맹이 되기가 어렵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거기는 여전히 전체주의 국가예요. 응?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체제가 달라서 공존이 안 돼요. 홍콩을 보고도 모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나? 진짜 모를까?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가 대통령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밑에 오만 숱한 관료들과 정치인들과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숱하게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렇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뭐냐? 세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선거에 나쁘지 않다. 나라가 개판이 되든 말든 과거의 위정척사파들하고 똑같죠.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흥선대원군과 민비가 싸웠죠. 똑같아요.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것이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번영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문제는 뭐냐? 국가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테이프를 뒤로 돌려서 당시에 독립될 쯤 1945년 전후에 태평양 전쟁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항일 독립 무장 운동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만주에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남북 합작을 해가지고 공산 통일국가를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니 나발이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일국가가 되는 게 민족으로서 통일국가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김일성 교시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해서 그야말로 그래서 첫 번째 내년 선거에서 압승을 하자. 그리고 개헌을 하자. 두 번째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깨자. 그래서 한일 간의 고리를 깨면 한미일 동맹도 깨진다. 그 이후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정보 교류도 제대로 안 되고 동맹이 안 되는데 후방기지인 일본에 있던 미군의 주력 부대라든가 미군의 수많은 첨단 무기들이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미동맹 자체가 작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일 동맹이 깨지면 한미 동맹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죠. 혹시 미군 철수 얘기를 하지 않아도 힘을 다 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국민들을 민족주의에 가득 차게 만드는 국민들을 완전히 현혹시켜서 자꾸 딱지를 붙여 민노총과 그런 좌파 지금 이상한 진보연합이니 대학생 진보 이거 전부 다 주사파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과거의 통진당 계열들하고 비슷한 부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딱지 붙이게 하고 있잖아요. 지하철에도 지하철 노조가 불매운동 딱지 붙이고 막 붙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머릿속을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가치보다 민족이 더 중요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가치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면 흡수 통일도 아니고 연방제 통일한다는데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똘똘 뭉쳐서 남북이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어. 역시 일본 안 돼. 미국도 못 믿겠어. 우리는 남북이 똘똘 뭉쳐서 이 북한의 그 얼토당토하는 무슨 자원 개발하고 뭐 하고 하면 우리 엄청난 떼부자 될 수 있어. 이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흡수 통일 안 되니까 연방제 통일을 시작을 하자. 이거밖에 없다. 라고 끝에 가서는 얘기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총선 지나고 나서 분명히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반일 감정과 이게 이제 발전된 반미 감정으로 또 가겠죠. 그리고 나서 극단적 민족주의에 가득 똘똘 뭉쳤을 때, 그래서 똘똘 뭉치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거의 나치즘 비슷한 상황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딱지 붙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됐을 때 저는 연방제 통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가 형성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지금 야당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뚫어보지 못하고,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기서 타협이 됩니까? 공존이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자들은 지금 북유럽이나 스웨덴이나 미국에 있는 이런 적당한 수준의 사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전략적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복지를 늘리자 이런 것도 논쟁할 수 있어요. 세금을 늘리자 이것도 나는 반대지만 논쟁할 수 있어. 함께 공존하면서. 그렇지만 국가의 운명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다르고 국가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존하면서 논쟁합니까?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전략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진 않습니다. 여야 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북한이 사라지기 전에는, 북한의 저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선을 넘는 것만큼은 우리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딱 선을 긋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철학이다. 철학. 국가의 정신이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나라인가?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이다. 우리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나라이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때로는 티격태격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는 함께 가는 그런 가치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